1.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마감 시황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KB증권 김성은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하며 2거래일 연속 소폭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1% 넘는 강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99포인트 하락한 2737.57에 코스닥은 9.71포인트 오른 913.69에 마감됐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의약품, 철강, 금속, 음식료품 업종 오름세를 보인 반면 의료정밀, 건설, 금융업종 약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2차 전지주 강세를, 이 밖에도 한미 반도체, 크래프톤, 하이브, 아모레퍼시픽 흐름 좋았습니다. 반면 CJ와 SK스퀘어가 나흘 만에 하락을, HDC 현대산업개발, KB금융, 하나오션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HLB그룹주 등 제약바이오주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 오른 1,342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저출생 정책에서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저출생 대책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우선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 동안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4일제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연간 30일의 유급 돌봄 휴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13일로 임기가 끝나는 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대신할 새 위원 인선과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농식품의 가격이 안정되면 하반기에는 2% 초중반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하나로마트를 찾아 물가 안정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 6만 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 카드 사업에 경기도 고양시가 참여합니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 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지하철 3호선 10개 역사, 대화에서 삼송 구간과 경의중앙선 10개 역사, 탄현에서 한국항공대 구간, 서해선 6개 역사, 일산에서 능곡 구간의 참여가 포함됐습니다. 이미 774번 버스 등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0개 노선 348대는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작권 무역 수지가 1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저작권 무역 수지가 22억 1천만 달러, 약 2조 9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비가 확대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제주도가 최대 80mm, 전남 지역 10에서 50, 전북과 경남권은 10에서 40mm, 경북과 중부지방 5에서 30mm가량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5에서 15cm의 눈이 내리겠고 경북 북동 산지는 1에서 5cm, 강원 내륙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등 전국이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승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3월은 주주총회 시즌인데요. 이달 말까지 총 2,000개가 넘는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엽니다. 기업들 상당수가 올해 주주총회 키워드로 주주 환원을 내세우며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주의 이익 대신 경영권 다툼으로 주목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별로 흐름이 엇갈리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주간 증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에 의대 교수들까지 지금 가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예고한 대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오늘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죠. 전의교협이라고 하는데요. 전의교협이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 사직 그리고 단축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금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고요. 네. 일부 의대의 경우에는 총회를 열어서 아예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금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직 대열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의교협은 자발적 사직서 제출과 함께 수술과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겠다.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이제 외래 진료도 최소화해서요. 중증이나 응급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전의교협이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지금 교수들이 상당 부분을 메우고 있는데 지금 이들마저 사직이나 진료 시간 줄이게 된다면 의료 현장 혼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중증 이상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 공백 커질 것으로 걱정됩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나서 네. 뭐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뭐 이렇게 전해지긴 했는데 네.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제 간담회가 끝난 뒤에 이제 한 위원장은 이제 정부의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건설적 대화를 하도록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또 전의교협 그 김창수 회장도 한 위원장과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이나 의제 같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문제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 이제 대화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네네. 정부가 또 어제 간담회에 대해서 일단 대화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를 했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자리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하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그 처분에 대해서 좀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정부 입장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거든요. 또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은 그 정부가 현장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 처분 시점 28일로 유예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화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양측이 생각하는 바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그러니까 즉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는 논의의 대상 아니다 이렇게 못 받고 있고요. 의협은 2,000명 증원 자체 원점 재검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좀 협의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 달라진 청약제도 시작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바뀐다고 네.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 청약제도가 이제 오늘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혼부부나 맞벌이 가구 이런 가구들에 대한 청약 문턱을 낮췄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출산 가구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혼인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이 해소가 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으면 다른 배우자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네.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당첨됐더라도 그러니까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배우자까지 이제 특별 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했다가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두 사람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됐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청약 신청할 때 일부러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각각 청약을 신청해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당첨 자격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약 넣을 때 부적격 처리될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따로 신청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유리하게 되겠죠. 맞벌이 부부의 소득 수준도 바뀌게 되는데요. 공공주택 특별 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연소득 기준이 1억 6천만 원으로 이제 확대가 돼서 네.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고요. 네. 또 민연주택 가점 계산에서도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본인 통장 보유 기간만 이제 인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를 최대 가점 3점까지 네.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이제 신생아 특별 공급에도 도전할 수 있죠. 최근에 신생아 특례 대출 많이 받고 계시죠. 그래서 최대 5억 원까지 이제 1에서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대책과 이제 연계를 하면 시너지가 나겠죠. 네. 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에서 기존의 다자녀 기준이요 3자녀 이상이어야 됐는데 이제 2자녀 이상으로 완화가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네.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보면요. 최저 기준이 연 3.19%, 최대 연 5.827% 이 사이의 범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금리 상단과 하단이 조금씩 이제 올라간 그 정도의 범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초에는 보시면 이제 주담대 금리 같은 것들이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 이런 추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최대 0.3%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국민은행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0.23%포인트 올렸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주담대 금리 0.1에서 최대 0.3%포인트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은행들이 왜 대출 금리 올리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은 가계대출 조절을 위한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 은행권 주담대가 지난 1월에 4조 9천억 원 증가를 했었고 2월에도 4조 7천억 원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는 최근에 좀 꺾였어요. 근데 이제 주담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거든요. 앞서 이제 5대 금융지주가 당국에 보고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5에서 2% 정도 수준입니다. 네.
금융위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이제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초에 이렇게 주담대 증가세가 지속이 되니까 당국과 은행 모두 지금 대출 조절에 나서면서 이제 금리를 좀 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갈 거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지난주에 FOMC를 통해서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네. 일단 이런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면 은행채 같은 시장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로 갈수록 대출 금리 상단은 뭐 낮아지면 낮아졌지 더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5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3월 27일 수요일에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남겨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네, 바야흐로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2015년 대규모 기술 수출로 이른바 K바이오 신호탄을 쏜 제약사 한미그룹의 그 주주총회 결과에 지금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그 태양광 에너지 기업인 OCI 그룹과의 통합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두 기업의 통합. 무엇이 쟁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업경제센터 이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미그룹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산업계의 신약 개발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다 이런 회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2015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후 이제 9년 만에 논란의 중심에 지금 서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일단 그 한미약품하고 OCI 그룹의 통합 논란 이게 이제 한미그룹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1월부터 이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시시각각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당장 네. 오늘만 해도 지금 송파 쪽에서 아마 기자간담회 오늘과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을 거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1시간 전쯤에 이 경영권 분쟁 주체인 두 아들 이제 형제 측이 이제 회사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해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렇군요. 네. 이게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긴 그렇고 이번 시간에는 좀 굵직한 몸통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개요부터 볼게요. 한미약품그룹이 어디냐? 네. 일단 돌아가신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일군 곳입니다. 여기가 임성기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네. 마케팅 되게 특이했습니다. 성병 치료 전문 약국입니다. 네. 24시간 전화 상담도 받고 또 성병 전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편 배송도 좀 해드리고 또 이례적으로 신문 광고도 좀 세게 하고요. 이렇게 네.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번 돈으로 이제 제약 쪽으로 영업을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한때 국내 최대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도 하는 등 아까 말씀하신 2015년에 그 라이선스 아웃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약 회사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2020년에 임성기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네. 배우자 송영숙 회장께서 그룹의 다음 오너가 됐어요. 근데 네. 이후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들 가족이 좀 화목하지가 않은 것 같다. 좀 가족 간에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수면 아래에 좀 잠재돼 있었던 갈등이 제대로 드러나면서 좀 싸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고 있다고요? 일단은 네. 발단은 지난 1월 12일에 있었습니다. 이게 올 한미약품 1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한 2달 전 이제 한미약품그룹이 느닷없이 OCI 그룹하고 통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때 기자들 사이에서 이게 좀 뭐지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OCI면 옛날에 동양화학공업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는 OCI라는 사명으로 바꾸면서 이제 지주회사 OCI 홀딩스가 된 건데, 네, 네. 근데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 뭐지 하는 분위기가 나온 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첫째, 한미약품그룹은
제약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OCI는 화학입니다. 네. 태양광 패널 소재 만들고요. 여기가 네. 반체 2차 전지 같은 거 들어가는 소재 만드는 곳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 OCI 그룹 계열 회사로 부강약품이라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인수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이제 협업하고 2022년에 이제 최대 주주가 됐는데, 근데 OCI 그룹 전체에서 비중은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고 이들 사이에 뭔가 뭐 학연, 혈연, 지연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사업이 다른 두 그룹이 시너지를 낸다? 그러면서 통합을 선언하니까 좀 특이하게 본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이 주식 거래에 주체들을 보면은 엄마, 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빠져 있습니다. 송영숙 엄마 회장 그리고 네, 딸 모친, 네. 맞습니다. 네. 이 둘이 OCI 홀딩스하고 주식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거래한 주체가 한미사이언스 오너 송영숙 회장, 딸 임주환 사장 홀딩스, 그리고 OCI 홀딩스 이렇게 딱 세 곳인데 네. 장남 임종현 사장, 차남 임종훈 사장은 왜 빠졌느냐? 이들은 회사 지분이 있는데 왜 빠졌느냐? 네. 라는 그런 의문이 나온 거죠. 자, 아니나 한미약품그룹의 지주 회사가 한미사이언스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회장이 어머니 송영숙 회장 네. 그리고 딸이 이제 임주현 사장이 있고. 네네. 그런데 지금 작고하신 임성기 회장의 아들 장남 임종윤과 차남 임종훈 사장 이 두 사람은 한미약품의 사장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왜 빠졌어요? 이게 사실은 모르고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경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영권 분쟁 이번에 촉발된 경영권 분쟁 이전에 가족 간에 좀 갈등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법적으로도 좀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형제 측의 법률 대리인들이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은 2020년에 임성기 회장 돌아가신 뒤에 열흘도 안 돼서 이제 엄마 송영석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이 됩니다. 네. 근데 원래 이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장남 임종윤 사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임종윤 사장이 갑자기 엄마가 회장이 되니까 엄마가 대표이사 회장을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냐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네. 엄마 쪽이 워낙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냥 공동대표 체제로 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룹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장남이 2022년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아. 또 차남은 한미사이언스 이사에서 계열회사로 발령 조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회사 전체 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지주회사에서 거기서 빠지게 된 거니까 네. 당연히 좀 반발이 있을 거고 회사 안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간 갈등이 있었고 이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양측이 조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근데 다만 사실 엄마 측은 이거에 대해서 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통합 과정도 지금 조금 그런 갈등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미그룹은 제약바이오 회사고 OCI 그룹 하면 이제 태양광, 뭐 화학 소재, 에너지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길을 쭉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두 개의 기업이 한 울타리에 모이는 이거 뭐라 그래? 이종 결합 뭐라 그래야 되죠? 그들이 표현이 이종 결합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지분 거래가 사실은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상 우리가 경영권을 지분이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M&A 인수합병이란 표현을 쓰지 네, 않습니까? 네. 인수는 어떤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회사가 갖는 거고요. 네. 합병은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인수합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거래는 인수도 합병도 아닙니다. 통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두 개 대기업 집단이 한 울타리에 모이면서 통합한다. 그리고서 두 그룹의 오너 일가가 이 통합된 그룹을 공동 경영한다. 아, 공동 경영하기로 지금 나온 거예요, 얘기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국내 재계 역사상에 전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 없는 그런 특이한 형태의 통합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OCI 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의 주식을 산 거죠? 맞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두 그룹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한미약품그룹 엄마하고 딸, 아까 송영숙 회장 그리고 임주현 사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OCI 홀딩스 이들 세 주체 사이에 네. 지분 거래가 있습니다. 네. 그게 현물주자, 주식양수도, 유상증자. 네, 네. 근데 뭐 복잡하니까 그냥 이걸 생략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거래를 통해서 두 그룹 간에 이제 섞이게 됩니다. 네. 한미약품그룹이 OCI 홀딩스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네.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로 OCI 홀딩스가 서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OCI 홀딩스 위에 있고 그 네. 밑에 한미약품그룹 한미사이언스가 중간 지주회사로 잡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통합이 되면요. 네. OCI 홀딩스가 사명을 한미 OCI 홀딩스로 바꿀 거라고 해요. 근데 다만
어쨌든 OCI 밑에 한미사이언스가 가는 건 일단 맞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엄마하고 딸이 경영권을 잃는 건 또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OCI 홀딩스 그 네. 이사회에 예. 이사 멤버가 총 4명인데 그중에 이제 2대2로 엄마 쪽, 딸 쪽 그리고 OCI 홀딩스 쪽 이렇게 2대2로 반반씩 갖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동수로 지금 이사회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OCI 홀딩스 쪽은 한미사이언스 이하 모든 관계사는 엄마하고 딸 쪽에 경영권 당신들이 맡아주세요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OCI 중심으로 통합이 되긴 하나 실상 양측이 좀 혈맹을 맺는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한 지붕 두 가족 경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거의 그 없는 일이었었죠. 네, 찾아보기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없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종 간 기업 결합은 새로운 건 아닌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거래 구조가 특이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기업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두 기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자님? 네, 일단 세부적으로 보면은 네. 이런 주식 결합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OCI 홀딩스가 위에 서고 네. 한미사이언스가 밑에 서고 네. 그럼으로써 실상 양쪽이 이제 같이 경영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이 경영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경영이 이제 양측의 이제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한쪽이 다른 쪽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쪽에 이제 OCI가 이제 한미 쪽을 이제 차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네. 계약 상황을 좀 봐야지 않은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고 일단은 이제 양측이 이제 혈맹을 맺었다. 공동 경영을 하게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두 기업의 통합 과정에서 지금 총수 일가 사이에 소송전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그룹 간 통합에 3단계 주식 거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뭐 현물주자, 주식양수 또 유상증자. 나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주식양수도하고 현물주자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엄마 딸하고 OCI 홀딩스 개인과 법인 간의 주식 거래예요. 그러니까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네네. 사장이 가진 주식을 OCI 홀딩스에 팔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네. 개인이 주식 파는 건데 네, 이걸 뭘 네, 법적으로 네,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유상증자는 조금 다릅니다. 네. 유상증자는 한미사이언스가 새 주식을 찍어서 OCI 홀딩스한테 주는 거예요. 네, 네. 파는 거죠, 정확히는. 네. 근데 이건 기존 주주들한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주주들은 왜 나한테는 주식 안 팔고 저 특정인한테만 주식을 팔아?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네. 상법상에 법인이 새 주식을 찍을 때 그 주식을 가장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기존 주주. 맞습니다. 기존 네. 주주들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OCI 홀딩스에게 주는 거니까 제3자 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맞습니다. 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죠. 그래서 형제 측이 이게 위법하다면서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이 쟁점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네. 점점 복잡해지네요. 맞습니다. 이게 네. 유상증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조금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반장 선거 같은 겁니다. 후보가 2명이 있어요. 네. A 후보, B 후보 있고요. 학급 인원이 10명이라고 해볼게요. 거의 반반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가 이길까? 아직은 잘 모르죠. 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딴 반에서 2명이 이 반으로 난입을 해온 겁니다. 네, 들어와요. 그래서 네. 야, 나 너네 반이야 하면서 갑자기 A 후보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A 후보가 이기겠죠. 7대5로 이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네. 이게 유상증자가 마치 이런 논리인 겁니다. 임종윤 측, 그러니까 형제 측으로서는 한미사이언스가 OCI 홀딩스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은 네. 엄마 쪽의 우호 지분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히. 엄마한테만 주식을 찍어주는 거니까요. 네. 다른 주주들은 주식이 그대로인데. 네. 그러면은 이 유상증자가 법적으로 유효하냐 아니냐를 지금 소송으로 따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물어본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합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 네. 주주들도 이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죠. 예컨대 네. 지금 한미사이언스 재무구조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돈을 어디서 시급하게 가져와야 돼. 혹은 네. 한미사이언스가 이 회사가 지금 뭔가 신기술 같은 걸 도입을 하려고 해. 네. 그러면은 돈이 이런 필요해.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이런 경우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도록 통상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엄마 측은 이거에 대해서 우린 경영상 필요해. 지금 한미사이언스 재무구조도 안 좋고 네. 또 OCI 홀딩스하고 협업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형제 측은 반면에 한미사이언스 그렇게 돈 급하지 않다. 이거 완전히 누구한테 밀어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미사이언스 정관에 이런 유상증자 뭐 이런 관련해서 뭔가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네. 다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쟁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판결이 나올까요? 네, 오늘 28일에 정기주주총회가 있는데 네. 근데 28일 전에는 아마 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내주겠다고 했으니까 오늘이 25일 월요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 내일 모레 화, 수 사이에 아마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사이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이번 그 통합하려는 그 배경에 그 한미그룹 일가의 상속세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얘기도 잠깐 해주세요. 네네. 이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 그리고 임지연 사장이 이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임성기 회장이 타계하신 이후에 엄마하고 세 자식한테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30% 정도 이제 지분율 기준으로 30% 정도 이제 승계가 됩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죠. 1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우리나라 상속세 좀 비싸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은 내야죠. 맞습니다. 네. 상속세가 5천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어쨌든 주식은 가져야 되는데 상속세는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보유주식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일단 대출 받았군요. 네, 일단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들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사모펀드 통해서 회사 경영권을 좀 팔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서도 나왔는데 오너 일가가 이 OCI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금호석유화학, 솔브레인, 한국콜마 등과도 이 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한미약품그룹 엄마하고 딸, 그러니까 송영숙 회장 측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OCI 홀딩스에게 지분을 판 거는 상속세 문제, 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맞지만 네. 동시에 우리는 경영권도 지키고 한미약품그룹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동맹도 찾아냈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형제 측은 이런 지분 거래 자체가 경영권을 넘기는 행위다. 개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한 거다. 자신들하고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네. 야, 참 돈을 두고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엄마 딸하고 또 아들 둘하고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돼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오늘 28일 그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두 그룹 통합 결론이 그때 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목요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유 다시 한번 인용하면은 회장 반장 선거 같은 겁니다. 네. 정기주총회에서 이제 엄마, 딸 그리고 형제 양측이 모두 이사 후보를 냈고요. 네. 이 후보들 중에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 한미사이언스의 주요 경영상 이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때 중요한 게 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지분율에 따라서 어느 쪽이 이기면은 네. 한미사이언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으니까 이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에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계열 회사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사장의 지분은 얼마예요? 대략 35%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임종훈 사장 이 형제 네. 측은 28% 정도 됐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네. 이 신동국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등장인물이 좀 많은데요. 한양정밀이라면서요, 그분 회장. 맞습니다. 네. 이분이 임성기 창업주의 고향 친구이면서 또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 지분 1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 최대 주주, 그러니까 완전 남인데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근데 이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한 2달 정도 침묵을 하다가 형제 쪽한테 우리 지분의 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 잠깐만 좀 정리해 보면요. 네. 최근에 일부 대주주가 네. 주요 주주들에게 회사 주요 경영과 관련된 일체 사안을 알리지도 않고 개인의 경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거래를 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거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러니까 딱 이야기 보면 아시겠죠? 엄마하고 딸이 자식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동생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상속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이거 기업 가치 훼손되기 전에 이제라도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한다. 형제 쪽을 좀 지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누구야? 신동국 회장이 12.15%를 더하면 네. 형제들이 엄마 딸보다는 더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5%포인트 정도 좀 네. 앞서게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네. 신 회장은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편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본인도 좀 배제된 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속내를 알 수가 없어서 네. 추측만 할 뿐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이 이야기한 게 명분하고 실리를 다 보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주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한 걸로 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신동국 회장 형제 손을 들어줘서 28일에 네.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한미약품하고 OCI 통합 1월에 통합 발표했던 거는 그럼 무산되는 건가요? 무산된다고 보기엔 아직은 좀 이른 게 네. 지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분율 상황이 좀 중요합니다. 네. 원래는 신동국 회장 입장 표명하기 전에는 엄마 딸 쪽이 유리했다고 했죠. 네. 근데 지금 형제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진 상황이고요. 네. 근데 다만
아직은 승부가 결정나지 않은 게 지분 8%를 가진 주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요? 국민연금. 7.66%가 있다고 하던데. 거의 8% 정도이고요. 이 국민연금의 표가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아마 국민연금도 여기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소액주주분도 계시겠죠. 지분율이 15% 정도 됩니다. 일반 주주야 아주 적극적이진 않으니까 네네. 그렇게 뭐 키 역할을 할 걸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이번 한미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그 이제 한미약품 그 주식을 오래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때 무척 비쌌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주들이라든가 어떤 경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주주분들 먼저 이야기하면 주가죠. 네. 큰 틀에서 주주들은 회사 주인이기도 하지만 주가 오르면 좋고 주주 하나 많이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한미사이언스 주가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17만 9천 원까지 했던 주가가 지금 이제 4만 원대까지 내려갔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같은 기간 한미약품 계열회사 한미약품 주가도 7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 장기간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로서는 주식 가치를 그만큼 잃어버렸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갈등의 주체인 엄마 딸 측 송영숙 회장 측하고 형제 측은 서로 자신들이 경영권을 잡으면은 네.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주주들로서는 미래에 어느 쪽이 우리 회사 실적하고 주가를 끌어올릴지를 좀 판단을 해서 표를 행사를 할 듯하고요. 네. 또 이거하고 별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약품그룹 제약업계 가운데 매출 기준 4위입니다. 네.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우리나 이런 회사가 이제 지금 회사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네. 또 이런 분쟁 자체가 이 회사의 제약 쪽 성장에 또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이런 분쟁 때문에 경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주주 환원 이런 거 생각 못 하죠. 맞습니다. 네. 어느 쪽이 주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네. 거는 이번 추총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주인이 뭐 누가 된 다음에 신약도 잘 나오고 글로벌 시장도 잘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관점에서 그 편익은 회사나 주주 그리고 임직원 그리고 또 이 회사에 뭐 물건 납품하는 벤더 업체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또 국민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 계열 회사들 임직원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들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들 또한 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그룹이 만약 결합하게 되면은요. 네네. 산업 관점에서 혹시 어떤 뭐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가 좋아질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앞서 말했듯이 이종 기업 간, 이종 산업 간 결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결합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어디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곳이 있고요. 우리 백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네. 둘 다 화학회사하고 제약회사가 이제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좀 잘 된 케이스죠. 이번에 실제로 OCI 홀딩스의 이우연 회장이란 분도 네. 이 한미하고 OCI 간 통합이 선언이 되면서 통합의 롤모델로 바이엘을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물론 이런 이제 사업 간 융합이 잘 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죠. 예, 실제로 부강약품이 이제 OCI로 간 이후에 그렇게 상황이 좋아졌나라고 보기엔 좀 약간 무리가 있기도 하고요. 네. 지금 실적이 좀 떨어졌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종 결합이 실제로 어떤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 또 산업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좀 몇 년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법원이 수원지법으로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아, 네, 그 법인이 수원 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위로 머니투데이 기업경제센터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봅니다. 주간 증시 동향.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다소 좀 주춤했죠. 네, 또 맞습니다. 지수별로 희비가 엇갈렸다고 하던데 전반적인 미국 증시 흐름 먼저 짚고 가볼까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이제 그 금요일 날 나스닥이 한 0.16% 올랐지만 이제 다우가 좀 빠졌는데 네. 미국의 이제 주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제 미국의 나스닥 S&P가 지금 모두 다 사상 최고치인데 벌써 5개월째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월간 기준으로도 상승세 자체는 계속 이어진다. 다만 이제 고점에 대한 좀 정이 있어서 금요일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엔비디아나 알파벳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여전히 좋았거든요. 근데 왜 좀 이제 미국의 다우나 S&P 500은 좀 빠졌냐면 나이키나 룰루레몬 같은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있죠. 뭐 의류나 네. 이런 이제 소비재를 파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향후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게 좀 발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뭐 룰루레몬은 뭐 굉장히 그 요가복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유명한데 성장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북미에서 매출 성장이 2자릿수 나오다가 이제 1자릿수로 줄어들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나이키도 올해 하반기에 좀 매출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좀 꺾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좀 나오면서 기술주 강세와 좀 이제 반대로 소비재 기업들은 좀 약했고, 근데 기술주들은 이렇게 강한 이유가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연준에서 FOMC가 열렸는데 네. 금리 인하를 아마 3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말씀하실 땐 약간 2번? 네, 2번 분위기였어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이 뭔 소리냐 이제 이렇게 해서 3번 한다 우리. 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기술주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끝났죠? 2730선까지 후퇴했나요, 코스피? 네, 좀 후퇴했고요. 네. 코스피는 좀 후퇴했고, 근데 이제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밸류 관련 대형주가 좀 빠졌지만 네. 코스닥은 오늘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이제 900선 넘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제 특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양극재회사인데 맞아요. 그 회사가 한 6% 이상 좀 급등을 하면서 2차전지 좋았고, 또 오늘 모처럼 그러니까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 대표적인 게 2차전지랑 네. 엔터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거든요. 근데 네, 그 네. 기업들이 오늘 다들 좀 크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유는 있겠지만 좀 강했지만, 반면 코스피는 현대차, 뭐 삼성전자 같은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부진하면서 코스피 쉬고 코스닥이 모처럼 좀 웃었던 오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가 모처럼 웃었습니다. 일단 우선 그동안의 삼성전자 주가가 좀 힘을 못 쓴 이유는 뭔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가장 큰 게 이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네. 부진했던 게 HBM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니냐. 네.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그 파트너가 삼성이 아니라 이제 하이닉스고 거의 하이닉스 혼자 독점 납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거기서 못 들어가니까 이제 실망한 거죠. 차라리 투자할 거면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낫지. 어차피 지금 AI 시대인데 밀려버렸어요. 우선순위에서.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부진했고, 그다음에 뭐 PC나 다른 뭐 스마트폰 이제 전통 메모리 반도체 수요 산업이죠. 이쪽은 사실 업황이 여전히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수요가 아직은 살지 않다 보니까 삼성은 그쪽 비중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좀 못 받았고, 그 외에 뭐 파운드리라든가 삼성의 다른 사업들도 썩 성과가 나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순수한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 위주로 잘하고 있는 네. 하이닉스의 선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둘이 이제 비슷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중에 좀 더 나은 쪽으로 사실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상대평가, 그렇겠죠. 네. 네. 절대평가보다는 좀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부진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HBM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원래 그 AI GPU라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네. 게 이게 병렬 연산을 해서, 그러니까 네. 데이터를 막 받아요.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다 계산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옆에 데이터를 메모리가 전달해 주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GDDR이라는 게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한 층짜리예요. 네. 입출입 개수가 한 3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에 32개씩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HBM은 이거를 8단 막 12단 아파트로 쌓는 거죠. 예. 고대역폭. 그러면 네. 1024개의 이 통로가 생겨요. 한 번에. 네, 한 번. 그러니까 네. 데이터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네. 근데 이제 AI는 그 정도 속도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HBM을 근데 하이닉스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낙점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삼성을 좀 앞서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젠슨항 CEO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삼성 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테스트하고 있다. 네,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이 얘기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직 엄밀히 따지면 삼성은 좀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네. 지금 검사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그 숙제 검사 이제 통과하면 네.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얼마 안 남았구나 네. 이랬고, 또 실제로 삼성 부스를 찾아가지고 젠슨항 CEO가 HBM3라는 이제 내년에 아마 탑재될 거예요. 네, 그 네. 아마 엔비디아 새로운 GPU에 거기다가 친필로 어프로브드라고 승인. 네, 난 승인했다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 가는구나 이렇게 네. 해서 좀 주가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삼성전자 주가 최고점이 얼마였었죠? 옛날에 제가 기억으로는 21년도 1월 달이고요. 네. 96,000원으로 그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78,000원이니까 네. 아직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그럼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투자해도 일단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도 이제 HBM 못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조건이 좀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전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마트폰이나 PC도 하반기엔 좀 나아질 걸로 대부분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결국 하이닉스를 좀 쫓아갈 가능성은 저는 높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그렇게 또 과거 평균과 대비해 보면 이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8만 전자는 넘어갈 거로는 봐요, 개인적으로. 이제 9만 전자를 근데 가기 위해선 삼성전자가 뭔가 좀 하이닉스를 좀 앞설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좀 나와야 되겠죠. 뭐 엔비디아 점유율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뭐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많잖아요. 네. 이 기업들의 수주를 좀 받아줘야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보조금도 좀 받잖아요, 미국에서. 네,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네. 그 받는 대신에 미국 고객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확보를 해주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주가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실현되는지를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최근에 원래 이제 보통 회사의 임원들은 자기가 주식을 사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매일 저녁마다 그거 체크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부사장님이 네. 삼성전자 자기 회사 주식이죠. 자기 돈으로 산 거겠죠. 10억 원을 사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이 좀 주식을. 혹시 한종 아닌가? 아니요. 그 부사장님이신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간히 지금 임원들이 사고 있는 거는 좀 괜찮은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4년이 삼성이 반도체 사업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가. 1등 간 것도 대단했죠, 당시에 이제. 네. 예. 그런데요, 그동안에 이제 M&A에는 좀 다소 소극적이었던 삼성전자가 네. 독일의 그 컨티넨탈 그룹의 네, 맞습니다. 지분을 인수한다면서요. 컨티넨탈 그룹이라는 게 뭐 전장 부품 회사라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 근데 이제 이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네.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컨티넨탈의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뭐냐면 여러분들 뭐 계기판 보고 그 안에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죠. 또 뭐 음악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그 사업부하고 ADAS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갑자기 뭐 옆에서 내가 이제 차선이 딱 갑자기 이렇게 유지 못하고 옆으로 가면 갑자기 차가 막 이제 자기가 알아서 막 저항을 하거나 경고 사인 내주잖아요. 이제 그런 걸 ADAS라고 하는데 그 사업부를 이제 인수한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떴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회사를 예전에 인수한 적이 있거든요. 2017년인가 네, 맞습니다. 그랬죠. 네. 그 회사의 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이제 전장 부품을 하니까 아마 독일, 근데 컨티넨탈을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독일에서 하기 때문에 뭐 벤츠라든가 BMW 같은 회사들의 또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M&A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 삼성이 좀 부족했던 게 글로벌 M&A를 좀 많이 못했거든요. 지금 한다고 했는데 몇 년이 또 지났는데도. 이게 벌써 7년 만이죠. 네, 그러니까 큰 M&A는 아직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할지는 아직은 결정은 안 됐지만 하게 된다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또 그만큼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이 커진다는 거니까 이쪽 시장에 대해 또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자동차 반도체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를 인수해서 ADAS 같은데 반도체 들어가거든요. 삼성칩을 또 거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확장성도 있어서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모든 부품이나 장치를 전장 부품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근데 그 이 대형 그 M&A에 대한 판단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의 몫이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하만, 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동안 삼성의 주요 투자 결정을 뭐 좀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이번에 조금 성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세요? 일단 하만이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네. 글로벌 회사인데 저는 좀 일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인포테인먼트에서는 좀 열위 기업이에요. 지금 점유율이 열위.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디지털 칵핏 그러니까 전체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앞에 계기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뭐 이런 쪽을 잘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서 하만이 잘하긴 하는데 디지털 칵핏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 칵핏이 우리 이제 비행기 전투기 조종석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칵핏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본떠 가지고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나 이럴 때는 중앙 제어 장치 같은 건가요? 자동차 이제 내가 딱 탔을 때 마치 내가 뭐 전투기 탄 것처럼 앞에 이제 화면도 커지고 전투기 이제 조종사 아무나 못 한다는데 계기판이 많아서 터치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디지털 칵핏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여기서는 좀 열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만이. 근데 이제 이걸 앞서가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컨티넨탈, 네. 뭐 비스티온, 알파인, 덴소 같은 기업들인데 여기가 점유율이 합치면 70%가 넘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걸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근데 M&A라는 게 또 이게 추진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또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진행이 진짜로 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네. 언론 보도는 일단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프로브드가 찍혀야 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요. 테슬라 주가도 좀 부진하고 전기차주들이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다른가 봐요. 아까 말씀하신데 아까 네, 맞습니다. 배터리 기업들 주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는 다들 알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미 주가도 2차전지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요. 테슬라도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주 6일 근무하다가 이제 5일로 바꿨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는 감사한다는 거죠. 차가 안 팔리니까. 근데 이제 새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금요일 날 사실 좀 많이 빠졌다가 마이너스 1% 하락으로 조금 이제 올라섰어요. 네. 낙폭을 줄였는데 그러니까 새롭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는 항상 미래를 반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결정하는 건 리튬 가격인데 네. 리튬 가격이 오르면 3개월 후에 양극재 오르고 또 3개월 후에 배터리 가격 오르거든요. 최근에 리튬 회사들이요 감산을 했어요. 이게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반도체 감산하니까 가격 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리튬 가격 오르고 그러면 2분기부터는 양극재 기업들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 기대감. 하반기에는 또 배터리 기업들도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반도체랑 거의 흡사한 게요. 이 PC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만약에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미리 사놓으려고. 미리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나 이런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 리튬을 딱 봤을 때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좀 수요도 그렇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미리 선구매를 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일단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뭐 수요가 엄청 좋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기대감 이게 좀 붙으면서 최근에 분위기 좋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아마 코스피로 이전할 거예요. 네. 지금 코스닥 1등인데 그럼 이제 보통 수급이 또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큰 시장으로 간다는 기대감으로 좀 더 매수세가 붙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일본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일본은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중단한 거고요.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일본은 근데 벌써부터 추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요? 네, 나오긴 하는데 뭐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전망은 언제냐면 올해 한 4분기 정도에 추가 인상할 것 같다. 그래서 최종 금리 올해까지는 0.6, 지금 0.1이거든요. 그래서 0.25까지는 아마 올릴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엔화가 약한 이유가 아니 금리를 올렸는데 왜 약하냐 이러실 수 있지만 이게 연속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좀 늦어요. 텀이. 길다 보니까 당장 이제 이벤트는 끝나버렸고 그래서 조금 이제 엔화는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엔화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 더 올해 4분기에는 오르는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파웰 의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좀 놀란 게 물가 1, 2월 올랐는데 계절성이라고 그냥 단기로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뭐냐면 물가 올랐는데 별로 신경 쓰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전달했고 물가보다 지금 너무 금리가 높아서 고용이 망가지면 안 된다. 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물가보다는 고용에 신경 쓰겠다는 거니까 예. 금리 인하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네. 네. 그래서 3번 인하하는 쪽으로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한 번 더 인터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때 무슨 말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그리고 투자 전략 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아주 중요한 이슈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중국에서 이제 항상 경제 포럼 열리거든요. 내일부터 보아오 포럼이라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29일까지 열리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일부 가고요. 미국에서는 애플도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3월 27일은 윌러 연준 이사가 발언이 있고 네. 3월 29일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 네. 요걸 기준으로 연준이 금리 결정하니까 한번 네. 보시고 그날 파웰이 연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